새로운 형태의 에어컨이나 새로운 형태의 선풍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그 환풍기 구조를 가진 에어컨, 환풍기 구조를 가진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방안이 더운 이유는 외부의 열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거 맞습니다. 맞는데 집안 내부에도 온실 효과, 사람의 체온이라는 게 있고요. 가전제품도 돌아가고 TV 뭐 여러 가지 다 돌아갑니다. 발열이 있는 모든 거, 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 발열 구조가 가스레인지 켜도 돼요. 그런 모든 거 합해가지고 더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상층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가지고 창문을 열어놔도 원활하게 막 동서남북으로 뚫려 있어서 안에 있는 더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더구나 밖에 공기도 덥다 그러면 지금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에어컨의 원리가 이제 안에 있는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를 계속 부여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에어컨의 원리거든요. 그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에어컨이 이제 대신 단점은 비싸다. 가동할 때 돈이 많이 든다. 설치할 때도 돈이 든다.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선풍기다라고 합시다. 선풍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풍기하고 선풍기가 같이 결합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그럼 이제 환풍기를 하나 창문을 이쪽으로 이렇게 그 빵꾸를 뚫어가지고 벽을 빵꾸를 뚫든 창문을 이렇게 빵꾸를 뚫어가지고 환풍기를 설치해서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현재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동형 에어컨, 현재 있는 에어컨으로 이동형 에어컨과 창문 설치형 에어컨이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방 안에 이제 높이가 각각 틀리니까 윗부분에다가 맨 그 천정이 되겠죠. 천정 바로 밑에다가 그 공기를 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잘 때 환기가 안 돼가지고 공기가 진공 상태가 돼서 죽지 않게끔 그렇게 환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너무 강력해갖고 막 공기 다 빨아들이면 진공 상태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이제 밑에 부분에서 차가운 공기는 이제 차가운 밑으로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원리를 따라서 선풍기를 밑에서 틀어주고 환풍기와 같이 연결돼 가지고 선풍기가 위에서는 환풍을 이렇게 위에 있는 더운 공기를 빼줘 버리는 거죠. 에어컨처럼. 밑에서는 찬 공기를 선풍기를 바람 불어서 불어넣어주는 이런 환풍기와 결합된 선풍기 또는 에어컨도 이동형 창문형 에어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문형 에어컨은 현재보다 방 안의 상층부에 환풍기 구조를 가져가서 바람을 그쪽으로 빼고 밑에서는 차가운 공기를 부여주는 그런 창문형 에어컨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환풍기 구조처럼 위에 있는 더운 공기를 빼준다는 거죠. 이 점이 좀 기존의 모든 에어컨에서 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에 같은 데는 오히려 단열을 해야 되겠죠. 외부로 온도가 가지 않도록. 외부로 온도로 빼면 이제 겨울에는 그걸 갖다 창문형 에어컨이다. 그러면 문 닫으면 되니까 문 닫고 거기다가 상층부 열이 이렇게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부분에 이렇게 상층부에다 창이다 그러면 보통 그 집안의 건물이면 콘크리트 건물이다 그러면 창문을 통해서 가거든요. 창문을 갖다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에 이제 베란다 창이 있다. 베란다 이게 창이 있는데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가 아니라 딱 붙어가지고 하나의 공기층을 형성하면서도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다. 여기 창문이 있어요. 아파트나 뭐 이런 데 창문이 있죠.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바로 그 뒤편에다가 슬라이드로 이 부분하고 딱 붙여가지고 바로 뒤에다 붙여놓는 현재 있는 그 아파트 베란다처럼 바로 뒷부분에 해놓는 게 아니고 바로 딱 붙여가지고 해놓는다는 거죠. 얘가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이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하시지 마세요. 베란다 창에서는 바로 뒤에 붙여가지고 몇 cm 정도 띄우는 거죠. 뭐 10cm라도 됩니다. 그래서 10cm, 20cm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기층을 형성해주고 열고 닫고 이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거기다 뽁뽁이 설치해 놓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하나에 이렇게 열고 닫고, 또는 그것을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쓸 수 있거나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목적으로서 금속으로 견고하게 해서 외부 침입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구실 구조도 동시에 가지게 되겠습니다. 동시에 방안을 너무 좁혀 놓으면, 그것 때문에 좁히면 안 되니까 창문이나 베란다 창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전원주택 같은 데라도 보면 외부로부터 침입이 쉬워서 범죄가 쉬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안에도 그 옥상이라 할지라도 혹시 그러니까 뭐 도둑이 들으면은 창문을 바로 깨면 들어오는 것은 너무 취약한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죠. 이렇게 큰 외부에서 침입이 쉬면 안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을 금속 부분으로 해도 상관없다. 금속 부분은 다만 단열에 취약한 거로 단열재를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니면 통으로 유리창, 플라스틱 유리창을 열고 닫고 미닫이식으로 제일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깨지지도 않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열고 닫고 미닫이식으로 바로 베란다 창에 바로 뒤에 딱 붙어가지고 한 10cm 정도, 집안을 좁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돼.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갖고 외부 침입이 쉽지 않도록, 플라스틱에 그 합성 섬유 나일론 그 비투가율 90%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만드셔도 되고, 아크릴은 좀 약하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잘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문을 만드셔가지고, 유리는 유리보다 상대적으로 좀 안 깨져야 되겠죠. 뭐 두께나 뭐 길이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열고 닫고 베란다 창 바로 뒤에 붙어가지고 열고 닫고. 현재 있는 아파트 뒤에 있는 이렇게 공간이 띄어져 있는 그걸 의미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현재 있는 구조라도 거기다 바로 거기다 공간을, 집안의 방 안의 공간을 좁히지 않으면서 또 설치해서 이런 거 설치하시면 제 기술,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또는 현재 있는 베란다 창에다가도 유리잖아요. 유리를 선호하시잖아요. 저는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를 좀 더 개선시켜서 아크릴을 좀 섞어줘도 괜찮은데, 태풍에 보면 창문에다 테이핑 해놓잖아요. 깨지지 않게. 부산 해운대에서도 몇천 장이 막 깨지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그냥 플라스틱. 그렇죠. 플라스틱의 단점은 뭐냐, 두꺼웠을 때 투명도가 안 좋다. 그럼 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죠? 얇게 해서 유리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유리창이 안 깨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현재 있는 창문에다가 추가로 더 끼워 넣는 방식이거나 새 제품을 나올 때 통유리에다가 유리에다가 그 바깥에, 맨 바깥에 층은 태풍이나 아니면 지진 같은 게 취약하지 않도록 바깥에 층은 얇게, 마치 썬팅 필름이나 칠름처럼 좀 두께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얇게 해가지고 잘 깨지지도 않으면서 외부 침입도, 그렇죠. 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덜 깨지니까 완전히 안 깨지는 건 없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하면은 이게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창틀에 이런 얇은 하나의 두께는 알아서 투명도를 위해서 얇게 이제 플라스틱을 하는 거죠. 합성섬유 나일론은 석유화학 계통이기 때문에 강도도 좋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코팅 처리를 해가지고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거 코팅 처리를 해가지고, 아니면 썬팅 필름으로 처리를 하든지, 코팅체를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그다음에 유리막 코팅제, 이런 코팅제를 갖다가 창문에다가 같이 창문을 만들 때부터 그것을 제품을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이런 창문을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에서 창문을 만드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투명도의 개선을 위해서 아크릴을 좀 섞어줄 수 있어요. 또 다른 다른 석유화학 계통의 PVC, PP라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다음 현재 있는 여기 카보네이트인가? 이게 뭐죠? 예, 이게 카보네이트가 아니죠. 저기 현재 창문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거 있죠. 플라스틱 이렇게 석유화학 계통으로. 그거보다도 이게 더 낫거든요.
그거는 열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 합성섬유 나일론이 열에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진 같은 거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밖에다가 이렇게 썬팅 필름을 갖다가 붙여주든지 현재 있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시스템 창을 새로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때, 베란다 창이라든지 이런 창문 구조를 만들 때 맨 바깥에다가 플라스틱 개통, 플라스틱의 투명도, 그것이 합성섬유 나일론이 아니더라도 그걸 덧붙인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뭐 합성섬유 나일론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창틀에 이런 플라스틱 계통의 석유 화학 계통의 창문, 것이 투명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두꺼운 걸로 하지 않고 얇게 여러 가닥, 뭐 가령 이만한 두께다 그러면 이거를 4개나 5개짜리에 그리고 얇은 이론적으로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 투명도 90%짜리 창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5개를 결합해 놓으면 투명도가 훨씬 낮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통으로 만들어 놓으면 투명도가 많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얇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면 투명도가 훨씬 개선된 창문이 나오고 잘 깨지지도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나의 창틀에 여러 개의 플라스틱 창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 플라스틱 창이 들어가 있는 경우, 석유 화학 계통에, 그것이 뭐 합성섬유 나일론 아니더라도 90% B2가 90%짜리 아니더라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리는 얇게 만들면 팍싹 깨져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의 창틀에 이런 플라스틱 계통이 됐든 유리가 됐든 하나의 뭐 이만한 두께다 그러면 이 공간을 약간 공기층을 띄고 2개짜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창문들, 이런 전 세계 모든 건물의 창에는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의 단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거 만드시면 되고요. 근데 플라스틱 계통, 석유 화학 계통의 합성섬유 나일론을 기초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겹으로 딱 붙여갖고 접합을 시켜갖고 붙여갖고 만드는 구조가 있고, 약간 공기층을 중에 공간이 있는 공기층을 띄워서 하나, 둘, 몇 개 이런 식으로 만드는 하나의 창틀 안에 이런 걸 만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샤시 부분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샤시. 거기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요. 샤시 부분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베란다 창을 만들 때 건물 같은데 우리 집도 3층짜리 주택인데 주택 가운데 밑에는 바로 베란다 창 밑에는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있는데 거기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만들어서 밑에까지 단열을 시켜주는 그런 공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창만 파는 게 아니라 밑에 단열까지도 같이 해준다는 거죠. 고객이 원할 때 밑에 단열을 뭐뭘로 하든 간에 추위를 막아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해요. 그쪽을 통해서 냉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창문 틀에 이제 샤시 부분에 샤시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모든 형태의 창문 틀에 단열 구조가 들어가서 바람을 냉기를 막아주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베란다 창에다 그럼 윗부분에 빗물마직처럼 사선으로 빗물막이를 하나 설치해주면 거기를 통해서 꼭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수리했습니다. 우리 집도 베란다 창 2층에도 제가 수리하고 우리 집도 수리하고 3층에도 수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빗물막이처럼 같이 설치를 해주시면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도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도둑질해서 쓰면 안 되시죠. 그 다음에 뭐 그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B2가 좋지만 다른 플라스틱 계열도 그렇죠. 하나의 창틀이 여러 개가 좀 공간을 띄워서 여러 개가 하나의 창틀에다가는 2개, 3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플라스틱 계통으로. 창문이 얇으면 유리는 파삭 깨져버리고, 그래서 베란다 창 같은 거 두꺼운 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B2가이로 훨씬 좋다라는 거죠. 합성섬유 나일론 아니더라도 뭐 각종 PVC, PP, 석유화학 계통은 다 창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을 이런 이제
두께를 얇게 하면 투명도가 훨씬 좋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상업화 이런 기술 구조를 알아가지고 이제 얇게 만들어 갖고 투명도를 개선시켜 갖고 창문 만들자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남의 기술 구조 도둑질해서 재산 양성할 점 이렇게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또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투명도가 떨어지는 거다. 플라스틱 계열 석유화학 계통은.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만드는 게 제일 낫다. 일단 열에 가장 강하다. 여기다 코팅 처리를 석유 예를 들면은 그 유리석영 코팅, 유리막 코팅제, 그렇죠. 그 석유 유리 이런데 이런 코팅제를 가지고 이렇게 발라 놓으면 제품 만들 때부터 만들거나 외부에 살짝 발라 놓더라도 그 부분이 그렇죠. 오랫동안 창문이 이렇게 변색되는 단점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에폭시 같은데도 이렇게 만들 때부터 어떤 햇빛에 변색되는 이런 구조를 제가 접대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이제 이렇게 이런 세라믹 코팅제 이런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에폭시를 만드시면은 햇빛으로부터 변색이 되는 이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 그렇죠. 변색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계통 석유화학 계통의 창문을 만들 때도 이런 코팅제를 넣어서 변색되는 단점을 해결하거나 열에 취약한 것을 어느 정도 열에 대한 방어층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코팅을 하더라도 그것도 제 제품을 완성 제품으로 나가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초점은 플라스틱 석유화학 계통이라도 PVC, PP 어떤 것을 쓰든 간에 석유화학 계통에 플라스틱 창문을 썼을 때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가 제일 나아. 코팅 구조를 해주면 열에도 좋고 단열에도 좋다. 그다음에 열 같은데도 합성섬유 나일론 열에는 제일 나아요. 그래서 다른 걸 쓰더라도 두껍게 하니까 투명도가 떨어지니까 얇게 여러 겹으로 해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펠리클 만들 때도 그렇죠. 하나의 두껍게 이렇게 플라스틱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서 만들었다. 아크릴 기반을 만들었다. 그러면 투명도 개선을 위해서 똑같은 두께를 여러 개로 쪼개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 가지고 펠리클 만드실 때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펠리클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또는 의류 방수제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실리콘,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사용하셔가지고 펠리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쓰지 맙시다. 그리고 수도관, PVC 수도관 같은 거, PVC의 어떤 파이프에다가 코팅 구조를 가지는 구조. 그러면 이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이게 물때도 잘 안 끼고, 코팅 구조를 가져가지고, 꼭 유리석영 코팅제 아니더라도 제품 만들 때부터 하거나, 제품 안에 발라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가령, 소방관들 쓰는 이렇게 호스, 물호스라도 그것을 그렇게 만들거나, PVC의 계통에, PVC 계통에 어떤 모든 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안과 밖에 코팅 구조를 가지면 제품이 오래 갑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고,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하지 맙시다. 철근 같은데도, 이건 철근이잖아요. 철근 안에 이렇게 내신 구조, 안에 내신 구조에 좀 이렇게 강한 이렇게 뼈대 구성을 할 수 있는 철근 만들 때부터 들어가고, 가로 세로로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세로로 줄기가 하나 들어가고 가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샘물을 부어서 철근을 만든다는 거죠. 그때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을 제품에 첨가시켜서 만들거나 나중에 발라서 만드시더라도 그것은 제 기술 구조다. 모든 금속 제품에도 이렇게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금속 제품을 판매를 하신 경우
그것도 제 기술. 철판 만들 때도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줄기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거기다 샘물 부어가지고 만들어가고 철판 만드시는 경우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그러니까 골조를 만든다. 이렇게 제품 만들 때 골조 뼈대를 만들고 위에다 샘물 부어갖고 했을 경우 훨씬 더 튼튼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이게 뭐 격자무늬로 하시면 제가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려면 격자무늬로 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 중간 부분에 좀 그 강한 골격을 줄 수 있는 데는 좀 더 뼈대를 튼튼하게 굵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잔잔하게 이렇게 만들어 들어가면 여기다 샘물을 부어서 철판으로 만들어 놓거나 금속판으로 만들면 굉장히 강력한 것이 됩니다. 또는 뭐 이렇게 가루를 내 가지고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철이다, 어떤 스텐, 뭐 기타 여러 가지 금속 제품, 뭐 동이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것을 갖다가 가루를 금속 제품을 일단 각각 용해를 해가지고 가루 형태로 만든다. 가루나 어떤 입자 형태로 조그맣게 원하는 크기로 만든다. 그러면 그거를 섞어요. 가루 형태로 분말 형태로 만들어 섞어가면 균일하게 되겠죠. 그거를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하나의 샘물이라 그러나 금속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금속판으로 만들면 목적하는 바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금속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제품을 가공하시고 현대제철이 됐든 포항제철이 됐든 중국 회사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 제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금속판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재산 양성하지 이렇게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플라스틱 모든 제품들 자동차용 플라스틱 나오잖아요. 플라스틱 제품에도 안에를 코팅 구조를 가져준다는 코팅 구조를 뭐라 그럴까 제품을 만들 때부터 염료와 더불어서 석유 어떻게 유리 석연권, 유리막권, 세라믹 코팅제, 기타의 뭐 다른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자동차 색깔도 틀려지고요. 자동차도 플라스틱 많이 들어가죠. 자동차 색깔도 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종류의 제품에 이런 코팅제를 넣어갖고 제품을 만드시거나 또 염료 부분에 코팅제를 넣어갖고 만드시면은 자동차 염색 여기 하잖아요. 도색할 때도 그때도 이 코팅제가 들어가면 굉장히 발색이 좋아집니다. 미술용품 물감 같은 데도 이런 코팅 구조를 넣으면 색깔이 엄청 저도 미술을 하는데 엄청 색깔이 깨끗하고 밝게 나옵니다. 이거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이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다음에 모든 염료 부분 이렇게 색깔 실 염료 그다음에 천을 염색할 때도 이렇게 염색 부분 들어가는 염료 부분에도 이런 코팅 구조를 가진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스판덱스가 됐든 아라미드 소미가 아라미드 소미도 훨씬 틀리다. 스판덱스도 훨씬 더 즐겨주고 발색도 좋아지고 이뻐집니다. 스판덱스, 아라미드 소미 이런 거 만들 때도 탄소 소미 만들 때도 유리 속엔 코팅제를 추가로 이게 나중에 바르셔도 되고 제품 만들 때부터 넣어서 만드셔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어떻게 유리막 코팅제, 기타 다른 코팅제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소코보드나 또 MDF 이런 목재 제품 만들 때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때는 곰팡이 세정 곰팡이제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소코보드 만드시거나 MDF 제품, MDF에 곰팡이 엄청 씁니다. 그래서 아예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곰팡이 제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괜찮습니다. 종이 박스, 과일 박스 같은 거 잘 상하지 않게끔 종이 박스에다 이런 에어컨 살균에 쓰는 곰팡이 제를 넣어서 종이 박스 만드시면 제 기술. 또는 비닐계통은 과일 포장지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시면 그렇죠. 곰팡이를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닐 계통이 됐든 아니면 종이 계통이 됐든 곰팡이 액상제제를 넣어가지고 곰팡이를 방지하는 목적을 위해서 종이 박스, 비닐, 종이 이런 것들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비닐 계통에 뭐 농업용 비닐 모든 형태 비닐에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또는 의류방수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걸 넣어갖고 비닐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욕실용 그레이즈용을 넣어서 방수 구조를 또 만들 수 있어요. 비닐 물 새는 거 많아요. 얇은 거는
여기다가 욕실용 그레이즈용을 넣거나 의류 방수제를 넣거나 이런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방수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은 제 기술 구조랍니다. 종이 박스 만들 때도 이렇게 약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코팅제나 의류 방수제 또는 뭐랄까 욕실용 그레이즈용 실리콘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방수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도 제 종이 박스 이렇게 만들 때도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하지 맙시다. 네. 그 다음에 물티슈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락스 한 72, 그 다음에 과산화수 20, 베이킹소다 10, 딱 제 갖고 만들지는 않대. 프로테이즈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살균제, 종이박스에 넣어가지고 살균제를 만든 화장품 원료로서 살균제, 얼굴에다 저도 자도 이렇게 피부병 날 때도 부는데 피부병이 없어요. 원래 많았는데 다 치료됩니다. 완선도 그걸로 치료했거든요. 찾다가 그걸 결국엔 찾아서 결국엔 해결했습니다. 완선은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얼굴에 발라도 전혀 이상이 없고 얼굴이 좀 맑아진다 그러나 좀 약간 좀 좋아지더라고요. 뾰루지가 되는 화장품 원료로 그래서 넣어서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알코올을 대신한 살균제로 쓰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피부병 치료제로 사용하시거나 입안에 그 분해염 이렇게 입안에 입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풀어 오르거나 세균 때문에 그랬던 것 거기다가 발랐는데도 다 가라앉고 해결됩니다. 잇몸 염증에도 도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면봉 같은 거 묻혀서 하거나 손 묻혀서 하거나 이렇게 먹지는 마세요. 먹는 용은 아니니까. 이것도 남의 기술 구조 도둑질해서 재생성하지 맙시다. 이렇게 락스하고 뚜러펑 반반씩 섞어서 이렇게 프로테이즈는 딱 안 맞춰도 돼요. 그걸로 줄눈 하얗게 만든 욕실 줄눈 하얗게 만드는 발라니까 엄청 하얘집니다. 계단 청소할 때도 내가 나중에 방송에서 이렇게 주방 세제로 몸을 씻는다는 그걸 보고 피부염이 없어서 놀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거를. 너무 피부가 이거 깨끗해지는데 피부도 깨끗해질 거라고 했는데 피부가 약간 젊어진다 그러는. 저는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부작용 대신 이렇게 좀 강하니까 물을 많이 희석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한번 비누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고 좀 기다렸다 다시 물로 세척을 하거든요. 머리에는 안 바릅니다. 머리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데는 하나도 이상이 없고요. 피부가 좀 더 뭐랄까 좀 밝은 톤이 된다거나 깔끔해진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저는 계속 그래서 샤워할 때도 이거 씁니다. 그래서 그때는 락스를 한 60, 그 다음에 또르뽕 40으로 해서 조금만 넣고 물 많이 희석해서 한번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딱 해서 아주 좋더라고요. 이건 이제 산업용 세정제, 반도체를 세척하는 세정제로 각종 산업의 모든 세정제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청소 세제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광택제를 MDF 제품이라든지 속고보드에다 이런 뭐랄까 광택제, 가구용 광택제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는 경우, 또 의류용 방수제를 넣어갖고 만드시는 경우, 또는 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렇게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는 경우, 합판 같은데도 이렇게 의류용 방수제, 곰팡이 액상제제, 합판에도 곰팡이 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방수제하고 의료용 방수제가 됐든 어떤 방수제가 됐든 방수제 넣어가지고 합판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합판에 방수제 넣는다, 코팅제를 넣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준다. 이게 실리콘을 넣어갖고 만들 수도 있고요. 부실리콘을 뿌려줄 수도 있어요. 실리콘을 이렇게 액상형으로 해서 스프레이로 뭐 그렇게 해서 방수 구조를 만드는. 합판에다가 이렇게 방수 구조, 방수제, 코팅제를 섞어가지고 또는 곰팡이 액상,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뿌려서 합판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MDF도 그렇고 속고보드도 그렇습니다. 남의 기술 구조 도둑질해서 제품을 만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아연 강광 같은 거, 농업 아연 강광에다 또 철근 같은 거, 철근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대나무 매듭구조 아시죠? 대나무 매듭구조 중간을 뭉툭하게 만들어 놓거나 두꺼운 부분을 인조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이 전체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이제 강한 건 그것 때문에 마디 때문에 그런 마디를 넣어주는 거예요. 철근,
아연 강간 이런 일단 마디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드는 구조, 또는 아연 강간 안에 심지 구조, 기존에 뭐 철근이 됐든 어떤 종류의 두께가 됐든 뼈대 구조를 가로 세로로 뼈대 구조를 넣거나 하나 넣어가지고 전체적인 강도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붙여야 되겠죠.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연 강간 만들 때도 대남 매듭 구조, 철근도 대남 매듭 구조처럼 중간에 매듭을 넣어주면은 굉장히 철근도 엄청 튼튼하고 그리고 지금 뭡니까, 아연 강간도 튼튼해집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파이프, 금속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금속 파이프와 또는 그 플라스틱 파이프, 플라스틱 석유화학 계통의 파이프 만드실 때 중간에 대남 매듭 구조처럼 이렇게 매듭을 좀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도가 세집니다. 밧줄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도 중간에 매듭 구조를 넣어주거나 심지어는 밴딩만 해줘도 전체로 튼튼해집니다. 낚싯줄을 만들 때도 낚싯줄에다가 이렇게 밴딩만 처리만 해줘도 중간중간 전체가 튼튼해집니다. 낚싯줄에다가 이렇게 매듭 구조처럼 중간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엄청 강한 낚싯줄이 나옵니다. 낚싯줄 안에 이렇게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코팅 구조를 가져서 낚싯줄을 만드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근데 안에 이제 꽈배기처럼 이렇게 낚싯줄이 들어가 있고 그 위를 이제 이렇게 덮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낚싯줄을 자체를 이제 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다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는 식으로 철근 같은 거 아연강간 뼈대를 넣듯이 금속판 만들 때도. 금속 철판 만들 때도 뼈대를 넣듯이 뼈대를 넣어준다는 거죠. 심지 구조를 나일론이 되겠죠. 나일론 실이니까 낚싯줄 만드는 거 그 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다시 액상을 부어가지고 굳혀준다는 거. 그래서 실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꽈가지고 밧줄 꽈배기식으로, 밧줄 알죠? 좀 빠른 꽈배기식으로 꽈가지고 그 위를 액상을 넣어가지고 낚싯줄을 만드는 방식. 이것도 이제 제 기술. 낚싯대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대남 매듭 구조처럼 매듭 구조 이렇게 안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들을 약간 살짝이라도 만들어주면 굉장히 전체 낚싯줄이 잘 안 부러지고 튼튼해집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재산 형성하지 맙시다. 나도 이렇게 상업화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모든 유압기에 쓸 수 있는데 자동차 브레이크 액상이다 그러면 브레이크 액이 그 액상이 이렇게 판을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밀어낼 때 이 판의 구조를 안으로 오목하게 파줍니다. 안에 이제 오목하게 파주면은 압이 굉장히 세집니다.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뭐 세모나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브레이크 액상이 됐든 모든 유압 구조에 있어서 뭐 공기압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압도 상관없어요. 모든 형태의 액상 유압 구조에는 안에 밀어내는 판 구조가 어떤 형태가 됐든 금속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을 오목하게 파주는 거예요. 동그랗거나 네모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압력이 강하게 형성해야 돼요. 좀 더 강력한 중장비에도 유압 구조 들어가죠.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제품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모든 형태의 유압에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하여튼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하지 말자. 그리고 벽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벽돌에 빗물 누수가 너무 많이 생겨서 벽돌로 만든 건물은 어디서 물이 새어도, 우리 집도 벽돌로 만든 부분인데 어디서 새는지를 몰라요. 참 골치 아픈 벽돌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다 개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벽돌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벽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있으면은 밑면을, 이 옆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옆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세로 홈을 파줘요. 그럼 여기에 시멘트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몰탈이 들어가면 이 안으로 같이 두 벽돌을 강하게 잡아주는, 견고하게. 동시에 물이 여기 침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여기 두 개가 딱 맞붙으면 콘크리트 세면이 들어가게 되고요. 몰탈이 들어가겠죠. 몰탈 들어가서 여기로 안쪽에도 홈을 파주는 거예요. 세로 홈을. 그럼 거기 안에도 몰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두 개가 강하게 접합이 될까요? 이렇게 맨들맨들하면은 접합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공사해 보신 분은 아는데 접합이 잘 안 되고, 뭐 지진 같은 거나 조여 붙인 게 그거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벽 같은 게.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홈을 파 가지고 몰탈에 들어가게끔 해 놓으면 빗물도 침투 못 해요.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빗물 침투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하고, 그러면 그 윗면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 쌓아 올려 갖고 접합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벽돌을 이제 윗면을 서로 이렇게 결합해서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벽돌하고 서로 강하게 결합이 일어나면서 그 틈 사이로도 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홈을 파줘가지고 둘 사이를 강하게 접합시키거나 빗물을 침투를 못하게 만들어. 이런 형태의 벽돌은 진짜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벽돌입니다. 제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하더라고. 어디서 물이 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벽돌집은. 그래서 오죽하면 나 벽돌집 사지 말아라, 이게 그 소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많은 홈을 어디 조금만 틈이 들어오면 물이 줄줄줄 들어온다니까요, 폭우 같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벽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인력상 획기적인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 구조 도둑질해서 제품 이렇게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